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 부동산 거품론이 허구인 이유를 시리즈로 방송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과거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거품론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품론자들은 한국 부동산이 조만간 과거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이들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던 1991년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일본 경제가 왜 거품이 생겼고 그 거품이 꺼지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거품이 끼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란 미국의 주도로 G5 경제 선진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각국의 환율에 대해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는 70년대 말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와 자산 가격 하락을 동반합니다만 당시 미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썼다면 물가 폭등을 막을 수 없었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 금리를 인상했다면 경기는 더욱 위축됐겠죠. 미국 경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적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1979년 8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욕심을 깔끔하게 버렸습니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중에서 물가 안정을 택한 겁니다. 폴 볼커는 미국의 정책 금리를 자그마치 20% 넘게 올린 끝에 미국의 물가 상승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볼커의 이러한 고강도 금융 긴축으로 예고됐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더욱 위축됐고 달러화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졌습니다.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이렇게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은 품질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일본과 독일의 상품들은 미국의 소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당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과 서독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주도한 겁니다. 이때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은 달러화 가치를 당시 엔화와 마르크화 대비 크게 낮출 것을 일본과 독일에게 강요합니다. 235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플라자 합의 이후 1년 만에 120엔대로 떨어집니다. 즉 일본 엔화에 대비한 달러화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달러 엔 환율이 반토막 났다는 말이 뭔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달러화는 세계적인 가치평가의 척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달러 엔 환율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미국 엔화의 가치가 2배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플라자 합의 1년 만에 자산 가치가 2배로 뻥튀기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씀씀이가 해퍼지시겠죠? 갑자기 2배 잘 살게 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해외 기업, 부동산 등 자산을 닥치는 대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본의 정책금리와 주거용 지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본 주거용 지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일치하죠. 거품의 시작은 정확히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중앙은행은 가치가 크게 절상된 엔화의 가치를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5%였던 금리를 2.5%까지 인하합니다. 이때 과도하게 풀렸던 유동성으로 인해 당시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경쟁을 벌였고 일본의 집값은 이 시기에 급등하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로 유발된 일본 경제의 거품은 80년대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이 거품은 1991년에 급속히 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품은 어떻게 꺼지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화면은 위키백과에 나오는 바젤 1이라는 항목입니다. 바젤 1이라는 건 당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만든 국제결제은행이라는 협의체가 있는데요. 이를 BIS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은행의 자격 조건을 규정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 국제적인 거래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은행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규범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폴 볼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미국과 영국의 은행 간 규범으로 제안됐던 것이 주요 선진국의 은행으로 확대된 것이 바젤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젤은 지금 3까지 나왔고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바젤을 도입하기 시작한 건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입니다. 그럼 이 규범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규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BIS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자본은 부채를 제하고 남은 자산이라는 뜻이고 위험가중자산은 주식, 기업채권,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등을 위험의 크기로 가중한 자산의 합입니다. 보통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분모가 커져서 자기 자본 비율값이 작아집니다. 은행 자산의 대부분은 부채고 자기 자본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게 꽤 빡빡한 조건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일본의 은행들은 이 조건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은 거품 경제에 취해서 위험자산을 잔뜩 매입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규범이 1988년 7월에 제시되었고 1992년에 시행되었는데요.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게 1991년이니까 바젤 1이 실시되기 딱 1년 전부터 일본 금융기관들이 부랴부랴 위험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본 경제에 거품을 일으킨 것도 미국이고 그 거품을 터뜨려 주저앉힌 것도 미국인 셈입니다. 이게 미국이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국의 부동산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미국이 일본에게 한 것처럼 원화 가치를 갑자기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강요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죠. 환율 조작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대미 무역 흑자 규모로 볼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이 4천억 달러가 넘는데 한국은 200억 달러 수준이죠. 중국도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되는 마당에 향후 한국이 미국에 의해 환율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했습니까? 보시는 화면은 한국의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들의 BIS 비율, 즉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자, 아까 최소 비율이 8%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가장 낮은 수준이 13%입니다. 최소 비율인 8%보다 무려 5%포인트 더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낮아진 게 이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 사건은 한국 경제 및 부동산 거품을 논하는데 별로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시 일본과 지금의 한국은 경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일본을 얘기하면서 한국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는 소리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일본 경제에 버블이 생긴 주요 원인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2배로 급등했기 때문이고 이 버블이 꺼진 결정적 계기는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규정한 국제결제은행 즉 BIS의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애시당초 원화 가치가 갑자기 2배로 급등하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시중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서울 부동산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